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불전 사물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볼게요. 그때 범종 얘기는 조금을 했었는데 법고 얘기가 잠깐 들어가고 범종 얘기로 다시 할게요. 왜냐하면 법고가 간단해요. 법고는 간단하고 범종은 저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게 서남사 범종루. 그래서 이게 법고도 있고 옆에 조그만 종도 있고 이 절도 직접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조그만 종이 있지만 이 종을 치지는 않고요. 저 옆에 범종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큰 종을 치죠. 이렇게. 이제 법고도 그렇고 그 종도 그렇고 이게 예불 때 신호용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시계가 다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예전에는 시계 같은 게 없으니까 저런 신호용구를 안 해주면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절은 크기 때문에 사람이 뭐 목소리로 부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다 신호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종도 작은 종 이런 거 치잖아요. 그러면 절에 저쪽 안쪽에 있으면 안 들립니다. 일반 집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 저게 어떻게 저런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이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종도 칠 때 보면 몸무게를 실어서 이렇게 막 칩니다. 그냥 이렇게 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건 작은 절에서 그렇게 치는 거고요. 이렇게 치고 그냥 실실 이렇게 하는 거는 작은 절에서 하는 거고요. 큰 절에서는 거의 몸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막 무게까지 올립니다. 그렇게 소리를 내야 다 들려요. 크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신호용구가 많이 절에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절이 크다는 거. 절은 전체적으로 다 신호용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예불 시간이라든지 공양 시간에도 한마디도 서로 말을 안 해도 다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그 신호 체계에 의해서 전체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렇게. 그리고 그게 이제 필연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출가 집단에서는 필연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호용구들이 많이 발전해 있는 거고 실제로 뭐 절에서 이제 얘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공간들도 여럿 있고요. 근데 요즘은 시절이 바뀌어서 그러는데 이제 뭐 밥 먹을 때도 원래는 얘기 안 하는 거고 화장실 가서도 얘기 안 하는 거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얘기들이 또 있어요. 자, 이렇게 봅시다. 법고라고 하는데 일반 큰 북하고 달리 이제 법고 이래가지고 이것도 진리의 북이라는 의미예요. 법고라는 의미는 진리의 북. 그래서 양쪽에 소 가죽을 붙이는 거고 가죽을 붙여서 당겨서 이렇게 이제 철을 박는 거고 중간에다가 지금 청룡하고 황룡을 보통 대꾸로 해서 여의주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가운데 하나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두 용이 다투도록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실제로 중국 문화권에서 표현되는 동아시아에서 표현되는 이러한 용들은 대부분 여의주를 가지는 게 아니고 여의주를 가지려고 하는 직전의 상태라고 가지면 아무튼 일을 안 합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물건 살 때 돈 붙어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축을 안 해보셔서 아마 그럴 건데 건축하면 건축업자한테 돈 붙어주면 일이 참 안 됩니다. 끝나고 끝나면 돈 줄게요 이러면 일이 굉장히 빨리 됩니다. 돈부터 먼저 주고 이렇게 믿고 해보세요 이러면 믿으면 이게 뭐 세워라 내워라 그다음에 AS 하나 얘기하면 이게 언제 되나 뭐 한 2년도 되고 뭐 이렇게 돼요. 아니 진짜 여의주를 줘버리면 용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기상 자체를 잡기 위해서 이제 여의주를 대부분 안 주는 상황. 그래서 여의주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정도 이러면 딱 잡으려고 이제 하는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종하고 북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종이라고 하는 거는 재료만 많으면 크기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는 거. 뭐 어차피 주물이니까 어렵기는 어렵겠지만 노력만 하면 충분히 될 수가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종은 나중에 이제 종 설명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최고로 좋은 종입니다. 그래서 학명 자체에 한국종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일본 종이나 중국 종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에밀레 종이 사람들이 크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황룡사에는 그거보다 4배나 큰 종이 에밀레 종보다 훨씬 더 빠른 겁니다. 그건 황룡사는 진흥왕 때 만들어지는 절이니까 황룡사 종이 훨씬 더 빠르죠. 그 4배나 더 큰 종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북 같은 경우는 크기에 제한이 있습니다. 왜 제한이 있을까요? 나무에 계속 붙이는 거예요. 이게 통나무를 큰 거를 하나 가지고 통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터지거든요. 어떤 나무든지 간에. 그래서 그거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합판같이 붙이는 겁니다. 탁탁탁 붙입니다. 뭐 때문에 크기가 문제가 있을까? 예? 소가죽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소가 커봐야 한계가 있죠. 소가 코끼리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 가죽을 벗겨놨을 때 소 가죽이 흠도 없고 제일 큰 가죽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뭐 소가 크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북은 88 올림픽 때 올림픽 기억하세요? 예. 근데 그때 개막식, 폐막식과 관계돼 가지고 북을 치는 게 나왔었어요. 네. 근데 그 북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 가장 큰 북을 만들기 위해서 호주에서 제일 큰 소를 잡았어요. 제일 큰 소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북을 이제 소 가죽에 맞춰서 북 크기는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이상은 더 이상 안 커져요. 소가 비슷비슷하잖아, 큰 놈도. 그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암수, 숫소 가죽으로 만듭니다. 양쪽을 암수 가죽으로 암소하고 숫소하고 이렇게 음양을 맞추는 거예요. 죽어서까지도 음양을 맞추려는 이런 아주 간절한. 그리고 이 북이 이게 지금 이게 이제 불국사인데요.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게 치기가 재미가 없고 아까 서남사처럼 전에 사진처럼 이렇게 있으면 재미가 아주 재밌어요. 북 치는 게. 여기 밑에 이제 관광객들이 쫙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그 옆에서 이렇게 북 치고 이러면 아주 뭐 있어 보입니다. 아주 멋있어 보이는 그렇게 돼요. 근데 북 치는 게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아니 익숙하면 쉬운데 체력 소모가 많다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스님들이 돌아가면서 해요. 그리고 언제 제일 힘드냐면 장마 때 북 치면 이 북이 쭉쭉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채로 치면 원래는 팽팽하면 이렇게 치면 딱 튕겨 나와야 되거든요. 딱 하면 딱 멈춥니다. 이게 안 튑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물 먹으면 이게 늘어나요. 그래서 축축 쳐져가지고 진짜 그렇다니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수분 먹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을 때는 언제냐면 건조할 때. 건조할 때는 북치기 참 좋아요. 소리도 잘 나고 이렇게 치면 바로 튄다니까. 치기만 하면 그냥 나오는 건 지가 알아서 나와요. 아주 편해. 자, 이제 종 봅시다. 종.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제 뭐 에밀레 종 같은 경우는 이제 애가 들어갔다는 거는 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종이 잘 울게 한다는 뜻에서 아이동자를 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쇠금자에다가 아이동자가 있으니까 애가 들어가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신비화되는 거예요. 신비화되는 거. 그래서 에밀레 종 같은 경우도 지금 나중에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통일신라 시대부터 기술이나 경제력이나 문화가 거꾸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선시대가 훨씬 바닥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신비화하는 거예요. 통일신라 시대 때 그걸 만들 수 있었을 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진흥왕 때 황룡사 종을 만들었는데 진흥왕 때는 삼국시대입니다. 에밀레 종의 4배짜리를 만들었다고. 4배짜리를 만들었다고. 그런 기술이 있을 때는 그런 얘기는 그런 전설은 그 종에 깃들지 않아요. 왜? 어떻게 만드는지 견적이 나오잖아요. 내가 그렇게 잘 못하지만 그걸 막 어떻게 전설화시키고 신비화시키고 신화화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자동차를 만들고 내가 비행기를 만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거 어떻게 되면 만들어진다는 건 대충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저거는 그냥 대단한 거지 신성한 거는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인식이었을 건데 나중에 문화가 떨어지면 어떻게 만드는지를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전설이 붙게 되는 거예요. 전설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원사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오래된 종 상원사종. 에밀레 종이 원래 이름은 성덕대왕 신종이잖아요. 그죠? 성덕대왕 신종. 그런데 성덕대왕 신종은 성덕대왕 때 만든 게 아니에요. 성덕대왕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 아들이 성덕대왕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원사종은 성덕대왕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도가 더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거를 최고의 종이라고 합니다. 가장 오래된 종. 보통 상원사종을 최고의 종, 오래됐다는 뜻으로. 그 다음에 에밀레 종은 최고의 종, 가장 잘된 종, 최고로 우수한 종.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또 고짜도 이게 발음도 비슷하고 그래서. 자,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이게 쉬우니까 이게 그림으로 사진으로 있으면 이게 뚜렷하게 잘 안 보이거든요. 이제 종에 대해서 보면 이게 비천 주악상이라고 해서 이게 비천이라고 하는 게 날아가는 하늘 이런 뜻이에요. 나르는 하늘, 나르는 하늘, 하늘이 날아요? 이게 날빛자거든요. 날아가는 하늘. 이 하늘에 저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이 천이라는 글자에는 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신이라는 의미가 대바라고 하는 용어인데 신이라는 게 대바라는 용어인데 중국에서 이걸로 번역할까 이랬는데 여기에는 귀신, 조상신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신위 뭐 이런 거 할 때 위패 뭐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그런 신하고는 다른데 라고 해서 번역할 때 천이라는 의미로 번역합니다. 천으로 번역합니다. 글자를. 천에도 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천에 실제로 신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원래부터 옛날부터. 그래서 하늘이 무심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늘이 나를 알아줄 것이다 이렇게. 왜? 신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 만세도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인격천이에요. 언제 나오는 거냐면 이 신이 중국의 하나라하고 주나라 때 최고 신이었었어요. 최고 신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천이라는 절대 신을 나타내는 어떤 글자예요. 원래는.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거를 상대신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일반 신들, 올림푸스 산에 사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많은 신들처럼 인도의 수미산에도 그런 많은 신들이 살아요. 많은 신들이 사는데 그런 신들을 나타낼 때 이런 천이라는 글자를 써요. 천이라는 글자를 써요. 그래서 비천이라고 하는 거는 나르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신, 날아가는 신.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게 재밌습니다. 이게 옷깃이 전부 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어요. 맞습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저거를 하강비천이라 그래요. 나르는 신은 신인데 내려오는 구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기독교하고 불교의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독교 같은 경우는 옛날에 노래 있었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나 이런 거 모습 볼 때는 언제나 날아가는 모습으로 올라가는 상향 구조입니다. 상향 구조. 왜? 신 중심이고 신이 중심이 되고 인간은 그 신에게 맞춰가는 따라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에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는 인간 중심적입니다. 신도 인간에게 맞추는 거예요. 신도 인간에게 맞추는 거예요. 인간 이상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위에서 신이라도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이 보통 인간이 아니고 이 종을 상징하는 인간은 누구냐면 성인. 여기서는 부처님이에요. 보통 인간한테는 인간이 신을 못 이깁니다. 그렇지만 부처님 같이 완전히 깨달으신 그런 인간, 초인이지 초인. 니체식으로 얘기하면 초인입니다. 초인. 인간을 넘어서는 인간. 그런 경우에는 신보다도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도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구조로 돼 있다는 거. 그 한 가지 일단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면 젖꼭지가 있어요. 젖꼭지. 이거 유두라고 합니다. 종의 젖꼭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두라고 젖꼭지라고 표현을 써요. 이게 공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약간 약간 조금 창피하다고 그래서 연꽃봉우리로 쓰자.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 젖꼭지가 이렇게 튀어나온 젖꼭지는 상원사종은 이렇게 튀어나온 젖꼭지고 그 다음에 저 에밀레종 같은 경우는 이게 납작 젖꼭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이 상원사 젖꼭지는 여자 젖꼭지, 그 다음에 에밀레종은 남자 젖꼭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이게 용이 있거든요. 용이 재밌습니다. 저기 포레라는 용이에요. 포레라는 용인데 용 이름이 포레라고 해요.
인도용이 있고요. 중국용이 있어요. 종자가 다릅니다. 인도용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용이면 자식이 용이에요. 아버지가 용이면 자식이 용이에요. 그러니까 용 종족이 있는 거예요. 중국용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용이라고 해서 자식이 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어떤 동물이든지 자기가 수행을 통해서 자기를 극복하면 용이 되는 거예요. 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도 용이 되고 무슨 뭐 지렁이도 용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토룡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다음에 뭐 개천에서 용난다 뭐 이렇게 용이 되는 짐승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노력을 하면 거북이가 용이 되면 그 현무가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국에 있는 모든 용들은 자기를 극기한 거기 때문에 위대한 존재예요. 그래서 황제나 임금이 용을 상징물로 갖는다고. 그래서 임금의 얼굴을 뭐 용안이락 하고 뭐 골용포락 하고 용포라고 하고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죠?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용 같은 경우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약간 찌질이한 용들도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용이어서 그냥 자식이 용인 거니까 다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수성가해서 재벌이 됐어. 그러면 다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재벌이라서 나도 재벌이야. 이러면 이거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없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용 중에 나오는 짐승이 9가지가 있는데 용이 9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포레인데 이 포레는 인도용의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이 용은 당당한 이런 용이 아니고 이게 겁쟁이 용입니다.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고 이렇게 용도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좀 모질른 놈이요. 용이면 벌써 뭔가 굉장히 세고 뭐 이렇게 강력할 것 같은데, 그지? 우리 용꿈 이러면 굉장히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런 용꿈 꾸면 저건 뭐 별로 좋을 것도 없습니다. 심장 약한 용. 그래서 얘가 또 무서워하는 게 있대요. 이렇게 고래 같은 큰 물고기를 무서워한대. 고래 같은 큰 물고기를 무서워한대. 이제 인도에서는 그게 마가러라고 하는 거거든요. 고래 같은 물고기입니다. 큰 놈이 오면 막 C컵한대. 가지고 겁은 많지 C컵을 하지 이런 막 운다는 거예요. 펑펑 운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부러 이 종 위에다 걸어놨다는 거예요. 왜? 잘 울으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아이동자를 쓴 것도 잘 울으라고. 이용을 쓴 것도 잘 울으라고. 그래서 닭목을 여기는 당자라고 하는 거 종 치는 데고 여기에 이제 닭목이라 해서 나무를 이렇게 치잖아요. 이거를 고래 모양으로 깎아요. 고래 모양으로 깎으면 고래가 다가오니까 이놈이 더 우는 거야. 이렇게 이중으로 우는 거죠. 그러니까 종만 울리는 게 아니고 얘도 울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아이동자 하는 애도 울고 용도 울고 종도 울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소리가 잘 난다는 거죠. 소리가 잘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적 의미를 거기다 막 더 부여해서 더 소리가 더 잘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자를 고래 모양으로 만들어서 했다 뭐 이런 거는 삼국유사 같은 데 보면 나옵니다. 삼국유사 같은 데 보면. 그래서 얘는 겁쟁이용이라는 거. 그다음에 한국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음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음통. 이게 실제로 밑에서 이렇게 보면요.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렇게 마창이 뚫려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합니다. 지금은 이제 상원사가도 뭐 그렇게 완전히 아크릴 같은 유리판으로 씌워놔가지고 볼 수가 없는데 신라종의 특징이 안에서 보면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거예요.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소리를 조절할 수 있는 뭐 그러한 음관, 악기에 있어서 음관 기능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약간 대나무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만파식적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삼국유사에 보면 대나무 피리를 딱 불면 뭐랄까 모든 풍년이 들고 모든 안 좋은 재앙들이 사라진다는 게 만파식적이에요. 그래서 이 종을 치면 모든 태평한 것이 다 이루어진다. 안 좋은 것들은 다 사라지고 그 종소리가 들리는데 모든 태평한 것이 다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 수미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미산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수미산도에 보면 예전 수미산도에 보면 수미산 밑에 쪽으로 해갖고 용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수미산을 감싸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멍을 뚫어놓은 거는 부처님이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그거 봤었잖아요. 문비 모양. 문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구마라집 스님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랬잖아요. 탑에도 그런 게 있어요. 부처님 탑에도.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위패 있잖아요. 위패. 집에서 쓰는 위패. 위패가 그 기와집이거든요. 집을 한 채씩 지어주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들에게. 그게 원래는 기와집입니다. 이렇게. 이게 기와골이고 이렇게 돼서 문을 이렇게 중간에 열 수 있게 이렇게. 그죠? 진짜 잘 만들어진 비싼 위패는 위아래 구멍이 있습니다. 그게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구멍이에요.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구멍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구멍이 있는 거를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용 도안하고 그다음에 이게 무슨 산이 이렇게 생겼어요? 수미산은 원래 일반 산하고 다르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연꽃 같은 것도 있는데 수미산 주변에 향수의 연꽃이 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덮여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수미산설을 주장을 하려고 논문을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요즘 갑자기 뭐 쓸데없이 바빠져가지고 앉아서 편하게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네, 이게 준비한 지 지금 벌써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미산이라는 것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왜 구멍이 이제 문제냐면 악기에 구멍을 뚫는다는 건 비상식적이에요. 어떤 악기든 마창을 뚫어버린다는 거는 굉장히 비상식적이에요. 그다음에 통일신라 시대까지 외에 종들에는 이 구멍이 없습니다.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외룡, 용이 한 마리, 중국 종은 쌍용입니다. 용 한 마리가 수미산 밑에 있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일본의 옥충주자에도 있고, 옥충주자에도 우리나라 태화 그림에서도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운강석굴에도 있고, 그 다음에 백제 금동대학로에도 이런 구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걸 대충 알아두시고,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부처님을 상징하는 거,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이게 이제 실물이에요. 왜 이걸 봤는지를 아시겠죠?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가 자꾸 이렇게 컴퓨터를 보니까 뭐 좋은 게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똑같은 거 보이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거 보이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젖꼭지가 하나가 없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젖꼭지 하나 결락됐죠? 이게 이제 원래 안동 문누에 걸려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문누라고 하는 건 문 개방할 때, 안동에서 문 개방하고 문 닫을 때 그때 종 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놔뒀다고. 이게 원래 절에서 쓰는 종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양식들이 전부 다 절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절에서 쓰는 건데 거기다 이제 절이 나중에 폐사가 되고 그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조선시대 얘기예요. 조선시대 얘기.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상원사로 이제 옮기게 되는 거죠. 절을 옮기게 되는데 그때 전설에는 그런 게 있어요. 안동을 떠나려고 하니까 종이 안 움직이더래. 하야 안 움직이더래. 그래서 상징적으로 젖꼭지 하나를 띄워놔줬대. 그랬더니 절이 움직이더래. 저 종이 움직이더래. 이 얘기 어디서 많이 안 들어봤어요? 이 처음 들어보세요? 황진이 얘기잖아요. 황진이 얘기에도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 있잖아요. 못 들어보셨어요? 황진이를 사모하는 어떤 남자가 스마가 옆집인가 그 근처에 같이 살았는데 근데 황진이가 이제 안 만나주고 이래가지고 결국 그 사람이 상사병으로 죽고 그 사람 관이 이렇게 황진이 집 앞에를 가는데 관이 안 움직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황진이가 속 꼬쟁이를 벗어서 그 얘기를 듣고 꼬쟁이를 벗어서 관에다 덮어주니까 아이고 참 죽어서까지 그렇게 밝히니 참 큰일. 그게 관이 움직였다는 거고 그래서 황진이가 기생이 됐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이런 비슷한 이러한 전설들은 대부분 한 군데서 나와가지고 이게 지어내는 거예요. 아마 종을 싸서 옮기는 과정에서 이렇게 길이 구불구불 하다 보니까 종이 아마 굴렀을 거예요. 굴르다 보면 돌출된 데가 깨집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요즘같이 차로다가 실어서 올리고 크레인으로 하고 그러면 그럴 일이 없겠지. 그런데 예전에는 저걸 다
가마니 같은 걸로 막 싸가지고 그걸 이제 막 밀다시피 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너무 무거우니까. 그리고 길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해서 이렇게 떨어져서 굴르면 딱 저렇게 파손이 돼요. 그런 것까지 이제 전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설이 그렇게 가요. 그래서 이게 포레라는 용 앞쪽에. 그리고 이 고리 멋있어요. 잘된 용인가 안 된 용인가를 알고 싶으면요. 통일신라 시대나 뒤에도 용은 계속 나오거든요. 쌍용이 나올 때도 있고 별 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잘된 용인지 안 된 용인지 알고 싶을 때는 용을 딱 봤을 때 애가 별로 저걸 들고 있어도 힘들지 않겠는데 이렇게 딱 들고 있는데 별로 힘들어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그게 잘된 용이에요. 잘 만들어진 종이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용 고리, 용 목을 가지고 이 고리를 쓰거든요. 이 고리가 한계가 있어가지고 요거보다 더 큰 쇠를 쓰기는 어렵다는 거. 이거 일단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저기 에밀레 종 때문에 얘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거기 굉장한 신비가 있어요. 이게 이제 비천상이에요. 아까 내려오는 비천상. 근데 확대한 건데 이렇게 보면 요거는 하프입니다. 이거 원래는 공우라고 하는 악기입니다. 원래 저기 서양에서 들어와가지고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오는데 이제 이 동북아시아 쪽에서는 저걸 공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프입니다. 똑같은 하프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이걸 들고 있고 하나는 또 뭘 들고 있냐면 입에 이렇게 부는 것 같은 이렇게 이게 생황이라는 악기입니다. 이렇게 생황 처음 들어보셨죠? 그런 악기 있어요. TV 보다 보면 그 국악 한마당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생황 가끔 나와요. 근데 합주할 때 나오니까 잘 못 봐요. 이게 생황이라는 악기고 이 악기는 봉황의 소리가 난대, 불면. 그래서 제가 또 저거 또 날로 먹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 왜 그럴까? 봉황 소리를 들어봤어야 알지. 어떻게 만들어도 저 악기는 타당성이 있어요. 소리가 좀 안 좋아. 봉황 소리라서 그래. 이러면 돼. 소리가 좋아. 봉황 소리라서 그래. 이렇게 하면 돼. 뭐 어떻게 해도 돼. 봉이 순놈이고 황이 암놈이에요. 그래서 암수를 같이 가르쳤을 때 봉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봉황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국장에 보면 그러니까는 저 대통령이나 이렇게 청와대 이렇게 휘장 나오면 이렇게 봉황 양쪽으로 두 마리가 있는데 그 깃을 이렇게 쭉 늘어뜨리고 있잖아요. 그 둘 다 순놈입니다. 둘 다 순놈이라고요. 암놈은 닭같이 생겼어요. 모든 짐승은 순놈이 이쁘고 암놈이 안 이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황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봉황은 오동나무가 아니면 앉지 않고 그 다음에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 않는다. 이렇게 장자 같은 데 보면 나오대. 그래서 제가 대나무가 열매 맺히는지 거기서 알았다고. 대나무 열매 맺힌다는 거 여러분 몰랐죠? 대나무는 죽을 때 열매를 맺어요. 죽을 때 열매를 맺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황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순놈은 화려하고 좋고 암놈은 닭같이 생겨갖고 별로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봉 잡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봉 잡았다 이렇게. 봉 잡았다. 근데 봉과 황이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한쪽이 사람이 봉을 잡으면 한쪽은 어떻게 되냐면 내 건 말짱 황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봉 잡으면 땡 잡았다. 뭐 좋다. 그런 의미인데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나중에는 의미가 어떻게 변하냐면 약간 호구다, 베껴 먹는다 이런 의미로 바뀝니다. 호구라는 의미도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호구잖아요. 그게 원래 바둑 용어예요. 바둑 용어고 호랑이 아가리라는 뜻이에요. 호랑이 입. 그래서 무섭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또 전환이 돼가지고 약간 만만하다. 만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고문관 생각하시면 돼요. 고문관 하면 원래는 고문관이 뭐 장학사 같이 이렇게 높은 거거든요. 관리를 하는. 그런데 고문관 하면 딴짓거리 하는 이런 의미로 지금은 쓰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미국 사람이 고문관으로 오면 대화도 잘 안 통하고 문화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자꾸 딴짓을 해서 나타나는 그게 그런 현상들이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요 비천상 아까도 보셨지만 하양 비천상 내려오는 모습으로 돼 있다는 거. 그런데 이 옷깃들 자체를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이게 옷 수술이거든요. 마치 꽃이 핀 것처럼 나팔꽃이 핀 것처럼 꽃이 핀 것처럼 이렇게 다 묘사를 한다는 거. 옷을 하늘옷 입어보셨어요? 하늘옷
하늘옷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천의 무봉이라 하는 거예요. 하늘옷은 기운 곳이 없대. 기운 곳이 뭐냐면 이런 게 기운 곳이에요. 이런 게 기운 곳. 박음질이 없다고. 통짜로. 통짜 옷이 존재할까? 어때? 통짜 옷이 존재할까? 그래 뭐 어떻게 기술이 좋으면 만들 수 있을 거, 요즘 같으면 만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지? 세상이 이렇게 만들려면, 통짜 옷으로 만들려면 엄청난 계산이 막 들어가야 될 거야, 그지? 그런데 인도하고 중앙아시아 쪽도 어떻게 입냐면은 이런 식으로 입어요, 옷을. 그냥 천을 한 피를 입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돌려요. 어디 생각하면 되냐면 그리스나 로마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에서 예전에 무슨 뭐 이렇게 원로원 회의하고 이러면 이렇게 막 돌리고 나오잖아요. 그 드레펄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게 거기는 박음질이 필요가 없습니다. 통천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게 천이라는 거예요. 하늘옷, 귀한 옷. 이렇게 쪼갤수록, 많이 쪼갤수록 그게 천한 옷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재화 가치가 떨어져요. 통천은 그 자체로다가 진료 자체가 돈이에요. 그런데 이게 쪼개놓으면 이거는 나한테는 입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입기는 좀 어렵거든요. 점점 재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사 같은 경우도 조각조각 기우는 게 재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가사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쪼개거든요.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쪼개는 옷이에요. 쪼개는 옷. 그래서 쪼개는 옷과 안 쪼개는 옷. 금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금은 진료 자체가 곧 현찰이죠. 그렇지 않아요? 순금은 안 이쁘지만 진료 자체가 현찰이죠. 안 쪼갠 옷은 옷 자체가 현찰이에요. 그래서 진짜 고급 옷은 안 쪼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옷을 표현하는데 이제 동아시아로 오게 되면 저런 옷을 입는 거를 잘 모르거든요.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선녀하면 이렇게 둥그렇게 막 이렇게 나오는 옷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표현들을 이제 바람에 나부끼는 표현들을 이제 멋있게 하려고 이런 데가 전부 다 꼽힌 것처럼. 그게 다 옷이에요. 옷하고 이건 수술이고 옷 수술하고 이런 건데 전부 꽃이 핀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죠. 저걸 주물 작업을 할 때 저런 걸 신경을 썼다는 게, 저런 미적인 걸 신경 썼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상원사종은 저 주물을 따로 만들어서 붙인 겁니다. 그림 부분을 따로 만들어서 붙인 겁니다. 그리고 상원사종의 특징이 오만 이렇게 종 주변에 이렇게 주악 비천상, 그러니까는 악기 연주하는 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까 그 젖꼭지 하나 떨어진대. 젖꼭지 하나 떨어진대.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보시면 젖꼭지 있는가 이렇게 보세요. 상원사에 가면 똑같은 종이 두 개가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는 여기 이제 보관해 놓고 하나는 종 치는 용으로 이렇게 놨거든요. 그래서 처음 가는 사람은 어디가 좋은 건지도 모릅니다. 젖꼭지를 보세요. 젖꼭지를 보세요. 지금 보세요. 이게 이쪽에서 두 개가 보이지만 저 뒤쪽에도 두 개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9개죠. 그러면 4, 9, 36. 그렇죠? 4, 9, 36. 그러면 시간적으로 1년 내도록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기를, 이런 의미예요. 공간적으로 소리가 퍼지지만 총을 치면 공간적인 것밖에 안 퍼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시간성까지 상징으로 넣은 겁니다. 원래 이게 유래는 중국의 용종이라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건데 그거하고는 완전히 또 달라져요. 에밀레종으로 가볼게요. 이게 에밀레종이에요. 성덕대왕 신종.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젖꼭지가 납작하다 했잖아요. 남자 젖꼭지. 비천상도 이게 한 명, 아까는 2명, 여기는 한 명, 그런 차이가 있고, 이게 당좌가 이제 이게 종 치는 데를 당좌라 하는 거거든요. 치는 데를. 그리고 이게 연꽃이 피어 있다는 거는 절에서는 무조건 연꽃이 피어 있으면 거기가 깨달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좌대도 그 연꽃이고 무조건 연꽃만 있으면 깨달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 자체가 부처님을 상징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종을 치면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지는, 그래서 퍼지고 그냥 퍼지고 시간적으로도 퍼지고 이렇게. 이 종 같은 경우는 두 찔로다가 잘라가지고 만들었죠. 양쪽으로. 보이죠, 그죠? 딱 봐도. 왜? 너무 큰 거니까 한 번에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렇게 잘라서 만든 것도 참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잘라서 만든 데는 종을 치면 이게 거기가 균열이 생겨요. 집도 생각해 보세요. 집도
일반 3층 집을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3층 집을 한 방에 올려버리면 별 문제가 없는데 가다가 형편이 좀 안 좋거나 아니면 건축법을 약간 틀기 위해서 한 2층까지 지었다가 3층 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 6개월이나 1년 쉬었다가 그러면 거기서 물이 셉니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아주 잘하면 관계가 없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샌다고 좀씩 누수가 생긴다고 딱 지 살같이 안 붙어요. 처음 자기 살같이 안 붙는다고. 그런데 이 종은 이렇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터지는 거죠. 이거를 천 몇백 년을 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종을 만들었었어요. 이제 서양 종하고 한국 종하고 이 동양 종하고 차이는 동양 종은 밖에서 때린다는 거고요. 서양 종은 밑에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밑에가. 그리고 서양 종도 연원이 굉장히 깊습니다. 성당에서 이렇게 종 치고 뭐 있잖아요. 그 있잖아요. 그 노트르담의 꼽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노트르담 성당에서 걔가 종 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노트르담 성당에 가면 그 종각에 사람들이 올라가고 해요. 그 영화 때문에. 그 종 치는 사람. 그러니까 서양 종도 연원이 굉장히 오래되는 걸 알 수 있죠. 그 종도 얼마나 많이 만들었겠어. 그런 성당에서 큰 종들도 만들었겠지. 그래서 미국에서 독립기념종으로다가 엄청나게 큰 종을 만들었어요. 몇 번 치고 바로 깨졌어요. 그래서 박물관에 있어요. 박물관에 있어요. 우리는 이거 있잖아요. 안 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거 안 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계속 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얘기가 계속 있어요. 치는 게 이게 보존하는 게 좋으냐, 가끔씩이라도 소리를 나게 하는 게 좋으냐, 안 그러면 아예 그대로 모셔두는 게 나으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팔이 아파. 자고 났더니 팔이 아파. 운동을 하는 게 조금이라도 무리한 거 하는 건 아니고 스트레칭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좋으냐,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게 좋으냐. 그 문제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박물관장이 바뀔 때마다 종을 칠 때도 있고 안 칠 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판단이 좀 다른 거예요. 정답이 뭔지는 잘 몰라. 정답이 뭔지는 잘 몰라. 이게 이제 재밌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레, 용고리 구조는 똑같습니다. 뒤쪽에 지금 음통이 있고 앞에 용이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쇠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흔히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 에밀레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사실 이 고리 얘기예요. 이 고리 얘기. 이 고리가 들어가는 게 한 8cm 정도 되거든요. 8cm 정도. 용이 이렇게 딱 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되면 들어가질 않아요. 쇠막대가. 이해가 되죠? 네. 그렇게 딱 돼요. 그렇게 해서 저 에밀레 종을 경주박물관으로 옮겨왔는데 이 쇠가 하도 옛날 쇠니까 이게 위험하잖아요. 이게 한 20톤 이상 견뎌야 되거든요. 근데 종을 치고 바람에 흔들리고 그러면 거의 한 30톤까지. 이게 18톤인가 뭐 그럴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러면 흔들리면 이게 힘이 훨씬 더 무게가 늘어나거든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30톤 정도를 견디게 해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옛날 쇠막대니까 이거 잘못해서 이거 뚝 부러지기라도 하면 종이 깨진다고 바닥에 떨어져 버리면 무쇠는 깨집니다. 무쇠 계열은 이게 합금을 해도 옛날 쇠들은 잘 깨져요. 요즘 쇠 같지 않아가지고 잘 깨진다고. 그러면 절단 나는 거잖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유물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알아줄 만한 기업하면 삼성하고 포스코, 포철 뭐 이런 기업을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박태준 씨 있을 때 얘기해요. 박태준 씨 있을 때. 박태준 씨 다 알죠? 네. 이런 거 알면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알면 별로 좋은 건 아니야. 그래서 그때 박태준 씨한테 얘기해가지고 포항제철에서 이 고리를 새로 만들었다고. 위험하니까. 새로 만들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끼니까 종이 쳐져요. 휘어요. 쇠가 휜다고. 이렇게 휜다고. 무게를 못 이겨가지고. 요즘 기술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결국 몇 번 만들다가 포기하고 페인트 칠 다시 해서 옛날 거 넣었어요. 그게 지금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저게 이제 계속 쇠를 접어가면서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쇠를 이렇게 말아가면서 판판하게 해갖고 말아가면서 계속 두드리고 해서 불순물을 거의 다 빼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단단한 강도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술로도 만들기 힘들다는 거예요. 저게 포항제철에서 그때 결국 못 만들고 다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저 쇠를 아는 사람들은 저 쇠를 계속 봐요. 가면 저 얼마나 두드렸으면 손으로 두드린다는 게 한계가 있는데
기계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종이에 얽힌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또 이거죠. 이 쇠막대기. 쇠막대기. 그다음에 비천상. 비천상. 이렇게 보면 뭘 들고 있는데? 아까하고는 다른데 아까는 악기를 들고 있었는데 이거는 뭐 좀 이상한 걸 들고 있는데 연꽃 같기도 하고 저게 병향로라고 하는 겁니다. 손으로 들고 다니는 향로. 옛날에는 향로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냄새 나면 이렇게 해서 천주교에 가면 미사 집전할 때 줄로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흔드는 거 있는 것처럼 원래는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저게 인도 문화입니다. 인도 문화, 인도식이에요. 그래서 저런 향로를 자루가 달린 향로라고 해서 병향로라고 그래요. 병향로라고 그래요. 저런 것들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여기도. 이게 석굴암 안에 있는 10대 대사상이거든요. 여기도 지금 향로에다가 손에 들고 있는 향로 이렇게 자루가 있고 여기다 향로에다가 지금 향 같은 걸 넣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기가 펴나오는 뭐 이런 거예요. 손에 놓게 되면 바닥에 이렇게 그러니까 디귿자로 해서 딱 멈춰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향로가 여기 향로가 있고 자루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받침대가 있고 그래서 놓으면 딱 놔지고 들으면 저렇게 돼. 이거 고려부라거든요. 고려부라. 고려시대 수월관음도 여기서도 저 향로가 나와요. 이렇게 보면 여기 들고 있는 거 이렇게 향로, 연꽃, 좌대, 대 그래서 놓으면은 딱 놔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전에는 저런 향로를 많이 썼었어요. 예전에는 저런 향로를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저런 게 없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걸 보면 꽃인 줄 알아요. 연꽃인 줄 알아요. 그런데 저게 저런 향로라는 거를 뭐 이런 기회 때 아니면 언제 알아보겠어요. 그죠? 그래. 그렇게 해서 오늘 지금 종에 대한 거, 북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종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종의 기원에 관계된 얘기를 조금만 언급. 이게 또 뭐 신기한 얘기가 있어요. 한국 종은 중국 종하고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중국 종하고 그걸 갖다 붙이려고 해요. 갖다 붙이려고 하는데 중국 종하고 또 다른 기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가 그런 거를 많이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 관계된 거 아주 이런데 아니면 어디서 다시는 못 들을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다음 시간에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